네, 최근에 지구촌의 30대 정치 지도자들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젊은 리더십 돌풍이 한국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네, 이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정치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어르신 이런 느낌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는 뭐 프랑스, 마크롱 또 뉴질랜드, 오스트리아까지 30대 지도자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유권자들은 30대를 선택했을까요? 네,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예. 과거에는 보통 지도자하면 아까 말했지만 어르신, 예. 큰 바위 얼굴 같은 거를 연상을 했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40대였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에서도 과거에 40대 기술은 있었고, 외국에서도 보면은 옛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 대부분 40대 때 그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예. 네. 근데 이번에 30대 가면 소위 요즘 어르신들 말하면 좀 어린 애들이 그렇겠죠. 예. 이제 어떻게 총리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되고 있는데 네. 연속으로 지금 30대가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에다가 예. 그다음에 뉴질랜드 마크롱 대통령이 39세죠. 네.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번에 새로 총리 되는 사람이 37세.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번 새로 총리 되는 사람이 31세인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이제 공통점은 전부 30대로 세대 교체가 됐다는 건데 예. 노선은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 마크롱은 중도고 그다음에 뉴질랜드의 새 총리는 노동당에서 진보 쪽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는 우파 쪽입니다. 중도 우파 내지 우파 쪽인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하면 과거에는 유권자들이 뭔가 변화를 갈망할 때는 이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를 바꾸는 것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예.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보수가 이제 좀 약간 실증이 나면 진보 쪽으로 가고 이런 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다 둘 다 실증이 날 정도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 새로운 예. 변화는 왜 생기느냐? 그 유럽의 어떤 저성장이 굉장히 지금 장기화되고 또 실업률이 높고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난민 문제, 외국에서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또 그런 와중에 또 테러 같은 것도 요즘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기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다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30대 젊은 사람을 찾는 이런 현상으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씀처럼 정치 노선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30대는커녕 40대 기수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적인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이제 30대 지도자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애들이라고 이런 표현했는데 아마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모독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는 성인 이상이 되면 예.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제는 이념보다 실리를 택한다는 그런 변심이 있었고요. 예. 네. 또 사회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젊은 지도자들이 좀 더 패기 있게 또 계획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표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이런 변화가 공통점이라는 거죠. 예. 6.25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권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기가 매우 힘들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40대 기수론은 그럼 뭐냐? 그럼 40대 기수론을 주창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몇 세 대통령이 됐느냐 보면 67세 대통령이 됐고 예. 네. 또 김대중 대통령은 75세라는 최고령 이 11대 11명의 대통령 분석해 보면 평균 나이가 62세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40대는 하나의 구호였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유 유수라는 사회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고하게 예. 질서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 교체의 변화는 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평균 취임 나이가 62세입니다. 네. 네. 대학 총장 전국의 4년제 대학 198개 대학 총장의 평균 나이가 62세입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장류 유수라는 문화가 어느 집단에 가도 강구하고 또 예. 국회에 보세요. 초선 의원은 의원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장 되려면 적어도 3선이 돼야 되고 말하자면 이러한 질서라는 것이 조직 내에 굉장히 팽배돼 있다고 보는 네. 거죠. 제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30대가 제가 이제 30대를 애라고 어린애라고 제가 본다는 게 아니라 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예, 경우도 우리 있을 수 사회에서. 있겠다 이런 건데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대든 소위 나이가 또 70대든 80대든 간에 네. 과거에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떤 나이든에 얼마나 국정을 잘 운영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또 어떤 상태냐, 또 이렇게 정력적으로 진짜 일을 하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은 좀 안이하게 좀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뭐 우리나라도 아직 뭐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서 30대도 종종 있으니까요. 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고리 오류코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공사를 다시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결정한 거 그런 행위 그런 판단에 대해서 여당은 굉장히 좋은 뭐 선례를 남긴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야당은 굉장히 대통령부터 사과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엇갈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똑같은 이 사안을 놓고 예. 결과를 놓고 이제 다르게 좀 해석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당과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번에 신고리 오류코기 원전 공사를 재개한 거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예. 또한 동시에 원전을 축소하라는 의견이 또 53.2%가 나왔다 그래서 원전 네. 축소 의견에도 굉장히 탈원전 앞으로 움직임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예. 그 결정 과정이 어떤 수기 민주주의를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오류코기 결국에는 건설을 재개하라고 한 것은 이 원전 축소에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예, 예. 탈원전 자체도 어느 정도의 제동이 걸리는 거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결국에는 대선 공약에서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중단을 공약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번에 3개월 동안 중단하면서 비용이 한 1천억 정도 들었다 그러는데 예. 거기에다가 갈등을 낳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라고 이제 서로 청받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김 교수님은 어떻게 저는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공론화 과정을 보면서 예. 수기 민주주의 일종의 민주주의 정치 실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를 이 찬성하던 공사 재개를 하던 중단을 요구했던 그 양측에서 승복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예, 정부가 중요하고요. 일단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요. 그 전에. 정부도 받아들였지만 양쪽에서 팽팽하게 서로가. 맞섰던 예. 이런 분들이 결론이 나온 데 대해서 수긍을 했다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 정책적인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은 수긍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이 컸고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의 다른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런 수긍하는 문화를 정치권은 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 국익에 반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뜻과는 다를 때는 이렇게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지도자 유연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4대강처럼 국민들이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그걸 밀어붙여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그 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불통의 정치는 그동안 많은 우리가 목격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공약이 좀 훼손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뜻과 다르다면 물러설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야말로 열려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것이 바로 국민 주권 시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국민들이 사실상은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끝났는데 이제는 정책의 주요한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일종의 권고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행사까지 했기 때문에 참여 민주주의의 하나의 표본을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실험이 네. 사안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수기 민주주의라는 어떤 정책 결정 방식에 있어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줬다라고 짚어주셨는데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데 좀 논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내일 정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요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힐 텐데 예. 결국엔 뭐 내일 나올 입장은 이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이런 수기 민주주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걸 수용하는 이런 문화를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오류코기는 안전하게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할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탈원전 이거는 계속 해갈 것이다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뜻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탈원전을 계속 할 것이다를 놓고 앞으로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계속 드러날 거로 보이는데 정부 여당은 계속 그걸 탈원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신규 원전 건설하기로 했던 6기를 백지화하는 거를 계속 추진하고 예. 네. 그다음 백지화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그 10기를 수명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사실상 10개에다가 이제 16개 이렇게 되면 16개가 원래 계획보다는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탈원전 작업을 계속 순차적으로 해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아니 이미 5, 6호기 이거를 신고리 5, 6호기를 제기하기로 한 거는 국민들이 비록 원전 축소가 53.2% 나왔습니다마는 탈원전 이러한 방침에 어느 정도 국민들이 제동을 건 거다라는 식으로 야당 해석하면서 예. 계속 다른 의견을 낼 것이기 때문에 이 탈원전이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처럼 이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예.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력이 조금 약화되는 측면은 또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교수님께는 이제 정계 개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중앙에 바른정당이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국민의당과 중도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국민의당 안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잖아요. 안철수 대표라든지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이 정계 개편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이 정계 개편에 이 깊이 들어가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좀 얇게 들어갈까요? 국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계 개편 이것이 어떤 이 정말 꼭 필요해서 예. 국민적인 기대와 여망이 반영된 정계 개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좀 가볍게 보자는 것입니다. 예, 예. 무슨 소리냐면 내년 6월 임박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몸집을 불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지금 보수 대통합이라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예. 또 다른 하나는 연대 통합이라고 해서 두 개의 큰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수 대통합은 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두 야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함께 통합하겠다는 그것이 큰 흐름이라고 보면 예. 연대 통합은 지금 위기에 처한 바른정당을 국민의당이 흡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예. 문제는 이 양쪽 흐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른정당입니다. 왜 바른정당이 이렇게 됐냐면 아시겠지만 이해운 대표가 낙마하면서 지금 사실상 당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이제는 통합파들이 떠나겠다는 아주 마지막 선포까지 했기 때문에 통합파가 떠나면 원내 대표를 구성하기도 힘든 그런 당으로 쪼그라들기 때문에 예. 이 바른정당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쪽 저쪽 어떻게 보면 연대를 모색해야 될 그런 사정에 처했다 보니까 예. 정계 개편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송기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40명 중에 30명이 찬성을 하고 있고 바른정당 의원 20명 중에서 10명도 찬성한다.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 양당 모두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건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송기석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자기네들에게 좀 유리한 식으로 이제 카운팅을 소위 계산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완전히 다르게 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은 일단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는 그런데 이제 완전 찬성이야 이게 아니더라도 나는 뭐 괜찮은 예, 것 그래서 같은데 이 말은 뭐 뭐냐면 상관없다. 예. 국민의당에서 지금 연대 통합에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니냐. 예. 나머지는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망하는 네. 사람들은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참 반반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건 대부분 알려져 있는 거고 한국당 네. 쪽으로 지금 가려는 의원이 현재 한 절반 정도 되고 예. 또 이제 국민의당의 통합에 관심을 갖는 유승민 의원 개가 한 절반 정도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예. 저는 이 정계 개편 논의가 지금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이 현재 정계 개편 논의의 네. 한계를 보여주는 건데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봅니다. 정계 개편이 계절이 시작이 됐다. 왜냐하면 사당 체제라는 건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많은 취재 경험으로 볼 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지방선거 전에, 즉 올해 연말 연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야권 간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여권이 지방선거 전에 정계 재편을 본격 추진하는 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여권은 그전에는 입법 연대라든가 이런 식의 협치의 틀을 마련한 뒤에 여권은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여소야대 체제를 계속 앞으로 2년 이상 남았는데 20대 국회가 계속 끌고 가 2년 반 정도 남았거든요. 계속 끌고 갈 수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여권에 주도하는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1단계 야권 간의 재편에서는 결국엔 바른정당이 보수 통합론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참여하는 쪽으로 쪼개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한국단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윤리위가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 뭐 탈당시키지 않으면 뭐 합치지 않겠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서 이제 몰려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반발을 하고 또 나머지도 친박계 의원들도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윤리위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홍준표 대표 의도대로 된 것이고요. 네. 윤리위 결정은 하나의 절차적인 과정일 뿐이고 이제 박 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홍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거죠. 무슨 소리냐면 홍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통합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의 통합파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명분용으로 이 정도면 친박 세력들을 물러냈으니까 이제 돌아올 명분이 있다. 그 정도면 괜찮을 거로 보십니까? 그 정도는 부족하죠. 더 요구를 하지만 1차적으로는 최소한 이 정도면 올 수 있는 명분이 일부는 됐지만 그다음 지금 그 더 큰 수를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될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확실하지도 않고 아직. 네. 네,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홍 대표가 밀어붙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는 식으로까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선거에 이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당대표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보면 홍 대표는 지금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 친박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피해의식이 있고 앞으로 이 선거가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당대표 위치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자신의 친위 체제로 구축하고 또 당대표 흔들기에도 이제 통합을 통해서 자리를 굳건하게 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 홍 대표가 그럼 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경환, 서청원 의원 출당을 추진하느냐 하는 의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정당 그 통합파들과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홍준표의 당을 만들기 위한 홍준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이 당의 원래 지금까지 소위 대주주 역할을 했던 친박계의 힘을 사실상 무력화,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작용하는 건데 그러나 정치라는 거는 동전의 항상 양면이기 때문에 득이 있으면 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를 국민 모두가 욕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친박계가 정치적 결집을 시도하고 대구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도 지금 대구 경북에서 가장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친박계라기보다는 그런 국정농단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으로 동정심과 약간의 지지를 보내는 계층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박 청산 작업이 결국에는 외연을 확장하는 득과 함께 자기의 내부에 있어서의 지지층은 일부 이탈시키는 그런 거로 인해서 양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홍 전 대표의 승부수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단이라고 한다면 무결단의 결단을 내리겠죠. 뭐냐 하면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10일 이내에 탈당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명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근데 회의를 한다면서요? 뭐 자기네들끼리 논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 탈당을 이 당이 어떻게 만들어진 어떻게 다시 재건된 정당인데 하는 본인 속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탈당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항하고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보입니다. 김 교수님은
이제 최경환 의원이 굉장히 홍준표 의원하고 이제 썰전이 붙었습니다. 굉장히 반발하고 난 안 나가 거의 이런 거잖아요. 네. 현역 의원의 제명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현역 의원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지금 제명할 수가 없죠. 출당만 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징적인 친박 의원 서청원 또 최경환 두 의원을 예.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홍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렇지만 최경환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는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나 또 배신감 이런 데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계산을 해서 홍 대표와 지금 어떻게 보면 1대1 맞짱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예. 아마 이 저항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아무런 탈당 신문서 안 내면 탈당이 되지 않습니까? 제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현역 의원인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소위 제명 동의가 필요한데 예. 동료 의원이라는 측면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친박계 의원들이 아무리 세가 약화됐습니다마는 한데 지난 총선 직후에는 약 60% 이상이 친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탄핵을 거치면서 약화됐지만 지금도 친박이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최소한 3분의 1은 넘기 때문에 제명 결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주 미세한 측면입니다만은 2명의 의원을 좀 바른정당에서 10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2명의 의원을 이제 소위 제명을 시키게 되면 의석에 있어서 약간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제1당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 아주 미세한 생각을 하는 그런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